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근본적인 방역 체계의 변화를 추진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직업까지 거짓말을 해 80여 명을 감염시킨 인천 학원 강사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컸고 지역사회가 느꼈을 공포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65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넉 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7억 달러나 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칸소와 몬테나 등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확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각국은 앞다퉈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생물 연구는 과거 지질시대의 지형이나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삼엽충 연구는 우리나라 지층의 정확한 나이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승배 책임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며 오는 일요일에 앞으로의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숫자가 매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우려했던 개천절 집회 관련 확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글날에도 10인 미만 집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용되는 방향으로 안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글날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 기간 추세에 따라 오는 11일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될지 결정됩니다. 서울시가 한글날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 2호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지하철역 4곳에서 무정차 통과와 함께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같은 이유로 광화문 인근 4개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한글날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의 집회 금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당일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체계를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9개월간 사안에 따라 방역 체계를 바꿔왔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방역 체계의 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 의원은 K방역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은 지쳐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K방역의 갱신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A씨의 행동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컸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과 직업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거짓말로 방역당국은 사흘간 A씨의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지 못했고 A씨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3학년생 2명 등 관련 확진자가 8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맑고 상쾌한 날씨에 요즘 산과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등산객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달 산행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또 감염이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가족끼리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숲속을 거닙니다. 구리와 화성 등 수도권 왕릉과 숲길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 주민들이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닫았다가 다시 여니까 이제 열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또 왔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공기 좋고 흙길이고 조용하고. 여름 동안 통제했던 조선왕릉 숲길 8곳. 문화재청이 가을을 맞아 공원 내 방역 조치를 정비한 뒤 개방했습니다. 왕릉 옆에는 이렇게 숲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이 나 있습니다. 입구 앞에는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팻말이 서 있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손 소독제도 비치돼 있습니다. 수칙을 거듭 강조하지만 마스크를 아예 벗거나 턱에만 걸친 방문객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나무 많은 데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10,000명 정도가 찾는 도봉산에도 가을 등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입구 곳곳 방역 안내 팻말이 붙어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숨이 많이 찼는데도 뭐 그래도 올라갈만 하더라고. 살짝 조금씩 내리는 분, 아예 다 말고 이렇게 코만 보이게끔. 답답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산 중턱에 있는 체육시설에선 아예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하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운동 못하지. 우리한테 다 쓰고 다니. 앞서 지난달 산행 모임에서 발생한 감염이 47명까지 대거 확산했던 적이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한글날 연휴를 앞둔 데다 단풍철까지 다가와 산행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단체 산행보다는 동행 인원을 최소화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방된 야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관광버스를 함께 이용하거나 뒤풀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체 산행 자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 약 55만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5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 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11월에서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6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넉 달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살아난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5억 7천만 달러 흑자. 흑자 규모는 2019년 8월 48억 6천만 달러보다 17억 1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9달 만에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한 지난 7월 74억 5천만 달러보다는 8억 8천만 달러가 감소했지만 넉 달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크게 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수출은 406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억 6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수입은 336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0억 5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준 동반 감소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총 수출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주 요인이라며 지난달까지는 수입 수출 감소가 지속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인데 원유 가격 하락에 따라서 우리나라 적어도 이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지금 9월 통관까지는 지속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도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7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특히 여행 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줄면서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5억 2천만 달러나 줄어 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 속에 주요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 투자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28억 3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도 24억 3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서는 경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TV 가전 부문의 억눌린 수요가 되살아났고 우려했던 반도체 부문도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66조 원으로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는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이제부터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이 14일간의 격리 없이 서로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류가 재개되는 데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0년 넘게 한국 경제인과의 교류에 앞장서온 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는 한일 기업인에 대한 신속 입국 조치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양국을 오가며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도쿄에서 양국 기업인 100명이 모이는 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젊은이들의 교류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共通して持っているものはハイレベルのテクニックと人材ですよね。こういうものをいろんな形で組み合わせて一緒に仕事をしていく。お互いのシナジーっていうものを考えてそれしかないでしょ。 20년 넘게 일본에서 사업체를 키워온 장영식 대표는 이번 조치로 제1동포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크게 덜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어왔지만 비로소 조금씩 풀릴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큰 숙제 중에 물고가 하나 트였구나. 트여서 한 달 정도 왕래가 있다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결과치가 조금씩은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완화가 될지. 일본이 사업 목적의 단기 체제에 대해 14일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한 것은 현재 싱가포르와 한국뿐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각종 현안에 오랜 세월 쌓아온 경제 교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스가 내각도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日韓関係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が、そのような中だからこそビジネス関係者をはじめとする両国の国民が交流することは重要だと考え 7개월간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은 수교일의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 속에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합니다. 경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양국 사이에 깊어진 불신의 골을 메우는 일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달 중 한국의 감염증 위험 레벨, 즉 등급을 한 단계 내려 자국민의 여행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여행 중단을 권고하는 레벨 3로 묶어놓은 국가 중 일부의 등급을 이달 중 레벨 2인 불효불급한 여행 자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상국은 한국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등 12개국입니다. 감염증 위험 레벨 2로 등급이 조정되면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에서도 제외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감소했지만 한글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내에 개발 기대를 모았던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네,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9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현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두 자리 또는 세 자릿수를 왔다 갔다 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만으로는 안정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또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도 경로 미확인 사례가 20%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잠복기를 고려할 때 추석 연휴의 여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의 여파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가 97명으로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을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건데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물론 각 의료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중증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중증 환자는 실제로 신규 확진자 규모와 신규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의 비율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최근 신규 확진자 비율이 지난 8월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한글날부터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방역 수칙과 함께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야외 방역 수칙 관련해서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이라면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하고요. 네.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은 야외에서는 비말 차단 마스크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무방할 걸로 보이는데 오고 가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등 사람들이 밀접된 공간에 놓이시게 되면 가급적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의심 증상 발생 대처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아직 독감 시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감이나 코로나19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감기로는 고열을 동반하는 사례는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열 등 발열 반응이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고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만일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하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쉬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고열 등 발열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예.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기 등 코로나 등 일단 호흡기 증상 자체가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항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되도록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개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미 식품의약국 FDA가 강화된 승인 기준을 발표하면서 전망이 어렵게 됐습니다. 백신의 연내 공급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 FDA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새 승인 기준에 따르면 임상 3상 종료 후 최소 2달간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는지를 의무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현재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백신들이 지난달 말 백신 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임상 3상이 종료되지 않았고요. 지금 새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효능이 성공적으로 검증되더라도 안전성 검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넘겨야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공급 자체는 아무래도 아무리 빨라야 적어도 내년 2, 3월은 돼야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백신 개발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큰 백신은 어떤 거로 보이시나요? 글쎄요, 현재 임상시험 단계를 고려해 볼 때에는 지난번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었기는 했지만 현재 다시 임상 3상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예.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 백신 등이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백신 형태로 개발 중인 중국의 시노팜 백신도 현재 임상 3상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 백신 중에서 아마 상용화 백신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의 속도보다는 효능과 안전성을 언제나 우선으로 둬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올해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한국인 과학자의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아쉽게도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하고 과연 한국인의 수상 가능 시점은 언제쯤일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벨 화학상 분야였죠.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가 그 수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돼서 전 국민이 기대를 했는데 수상은 이 프랑스의 샤르팡티에 그리고 미국의 두드나 두 여성 과학자가 동시에 수상을 했습니다. 자,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그 노벨상의 물망에 오른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는 우선 이미 한국 과학계에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나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저도 몇 차례 현 교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발표 직전까지도 당사자에게 이 수상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이 노벨상의 특성상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대개는 이제 수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수상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사실 저도 뭐 내심 기대를 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올해 이 화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와 미국의 이 여성 2명의 과학자가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현 교수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은 제가 나노 분야에서만 제 이름이 이제 알려져 있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졌지만은 그 범위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세계 화학회 전체에서 이제 제가 위상이 이렇게 각인된 게 가장 크게 이제 영광스럽고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꾸준히 계속해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연구 계속해서 하는 게 가장 큰 그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계속 연구하고 좋은 결과들을 계속 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를 들으니까 정말 진정으로 연구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에 오른 뒤 보통 몇 년 있다가 수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 기대감을 좀 놓치지 말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해보면요. 정말 오랜 시간 연구에 집중한 분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수상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은 핵심이 되는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이 노벨상을 받기까지 무려 평균 32년이 걸렸습니다. 수상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69.1세로 나타났는데요. 분야별로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화학상의 경우 수상 연령이 60대에서 70대에 밀집돼 있고요. 생리의학상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높아서 60대에서 80대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년 넘게 한 가지 핵심적인 연구를 지속해야 노벨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오랜 시간 검증이 된 연구 결과에 상을 주는 것이 노벨상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신의 연구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 학계에서 자주 활용되고 검증된 그런 연구 성과에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는 연구자들의 나이가 또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8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에서 무려 96세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는 노벨상 수상의 조건은 장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겐첼 교수의 수상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Wonderful for me, for my family, but also in particular also for my group, because this has been an endeavor for 30 years, a travel of 30 years. 네, 30년 이상 꾸준히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최근에 노벨상 수상 흐름을 보면요.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공동 수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노벨 과학 분야 수상자들의 이력을 보면 단독 수상을 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화학상에서 단독 수상이 있었고요. 2016년 생리의학상에서 단독 수상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공동 수상은 노벨상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유인즉슨 이미 연구 주제와 분야가 복잡해지고 거대화되면서 융합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융합 연구가 기초과학 연구 역사가 오래된 일부 선진국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실제 2018년 기준 수상자의 국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수상자의 약 43%가 미국인이었고요. 영국인이 18%, 독일인 11%로 이 세 나라가 무려 전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과학과 융합 연구의 투자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노벨상 수상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인데요. 다른 모든 거를 제쳐놓고 우리가 기술 개발에서 일궈낸 그 성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은 과학 분야에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성과를 못 낼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20년, 10여 년 사이에 우리의 기초과학의 수준이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논란이 있을 거고, 좀 불편하지만 노벨상은 작년에 이룩한 성과, 재작년에 이룩한 성과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룩했던 성과에 대해서 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의 수상 업적은 대부분이 우리가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완성된 지식들이에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완성된 이론에 대해서 지금 그 성과에 대해서 상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도 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잘 기다리다 보면 우리나라에게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0년 정도라고 보면은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상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상 자체에 너무 염연하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인 안봉이나 투자를 가지고 또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꼭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네요. 이혜리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료제의 효과를 거론하며 코로나19에 걸린 게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비판이 쏟아졌는데 연이은 자충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거론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약의 대단한 효과를 알 수 있게 돼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건 신의 축복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Because I feel great. I feel like perfect. So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며 비용을 무료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아직 임상 단계여서 가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반 국민이 비슷한 종류의 치료제를 처방받으려면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일반인은 3,120달러, 우리 돈 약 3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밖에 응급실 치료비와 입원비, 약값 등을 포함하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보험 미가입자는 7,173만 원, 가입자는 3,658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전날도 백악관 복귀 일성으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배당하지도 말라고 해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등의 분노를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불공평한 현실을 무시하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어서 주 정부에서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곳은 25개 주에 이릅니다. 특히 아칸소와 몬태나주는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주도 12곳이나 됩니다. 4 weeks ago, I had 13 COVID patients in our hospitals. Today, I have 64. That's a six-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dmitted. 95% of my beds are full.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모든 건물에 수용 인원의 25%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켄터키주도 마스크 의무 착용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뉴욕주는 집단 발병 지역 학교와 사업장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종교 모임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This cannot happen again. If you do not agree to enforce the rules, then we'll close the institutions down. 주 정부에서 이처럼 강하게 규제에 나서고 있는 건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큰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Big problem we're facing is that COVID can look a lot like flu, and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problems for our hospitals. 주 정부는 규제와 함께 주민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독감 백신 재고가 바닥나는 등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와 체코 등은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자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체코 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화요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57명이 나오며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gi록했습니다. Mezidenní přírůstek je číslo, které je obrovské a které znamená, že epidemie stále razantně roste. 체코 정부는 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당과 술집 영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일부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가 19,000여 명이 나오며 불과 나흘 만에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 파리 등 수도권을 최고 경계 지역으로 발령해 술집의 영업을 금지한 가운데 추가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벨기에도 수도 브뤼셀에서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한 달간 중단시켰습니다. On sent bien, on le voit bien, les gens ont fui le centre-ville. Maintenant, refermer encore une fois, c'est de nouveau un très très mauvais signal pour la population et pour l'économie, bien sûr, qu'elle soit locale et nationale, forcément. 벨기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만날 수 있는 인원을 3명으로 축소하는 등 전국적인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유럽 전체 확진자 수는 6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치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향후 3년간 98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Que genere un impacto adicional en nuestro Producto Interior Bruto de más de 2,5 puntos anuales en los próximos 3 años y queremos crear más de 800.000 nuevos puestos de trabajo en los próximos 3 años.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방역 강화와 경제 살리기 사이에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고생물 연구는 과거 지질시대의 지형이나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인데요. 특히 화석을 통해 생물체의 진화 과정을 밝히고 잘못 알려졌던 오류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도 화석 연구를 통해 생물의 기원을 찾는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플랫폼 연구본부 이승배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석을 통해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생물학이죠. 박사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삼엽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삼엽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생소하게 들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삼엽충은 몸과 다리가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진 절지동물의 한 집단입니다. 네. 그 공룡이라는 말보다 약 70년이 앞선 1771년에 최초로 과학 문헌에 등장을 했고요. 예. 고생대라고 하는 지질시대의 초기에 처음 나타나서 고생대가 끝날 때까지 약 2억 7천만 년 동안 전 지구의 바다 밑바닥에서 번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대만 사실 대멸종이라는 사건이 3번 있었는데요. 삼엽충은 그중 2번의 대멸종을 견디고 번성했을 만큼 다양성과 적응력이 높은 동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엽충은 특정 생물 종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요. 2만 종이 넘는 다양한 종을 포함하는 거대한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박물관에서 보는 화석은 삼엽충의 겉뼈대거든요. 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대칭을 이루면서도 특이하게 세로로 좌우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삼엽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삼엽충이 그 특정 생물 종이 아니라 2만 종이 넘는 그 다양한 그 여러 종을 한 번에 일컫는 말이다.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자 그렇다면 그 삼엽충을 연구하는 게 지질학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삼엽충은 사실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특히 고생대의 초기인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라는 지질시대의 시간을 아주 세분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유용한 표준 화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삼엽충 덕분에 우리나라의 지층들의 나이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삼엽충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예. 바로 눈인데요. 눈이 있나요? 예, 우리 모두 눈이 있지만 네. 이미 고생대 초기인 5억 2,100만 년 전에 등장한 이 삼엽충이 아주 정교한 견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삼엽충의 눈이 지금까지 화석으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즉 지구 최초의 눈입니다. 지구 최초의 눈이 바로 네. 삼엽충 화석에서 나왔군요. 네. 이 삼엽충을 통해서 지질 시대의 시간을 구분하고 또 지층의 나이도 파악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또 이 지질 박물관의 관장 역할도 맡고 계시죠. 최근에 이 박물관이 다시 개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지질 박물관은 우리 땅을 이루고 있는 암석, 광물 또는 화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깊이 있으면서도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질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질 표본들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시와 교육에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상설 전시관의 일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예. 2년마다 특별한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마침 어제는 화산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 개막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질 과학에 대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이번에 그 무척추동물 화석 전시를 개편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시가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화석이라고 하면 흔히 공룡과 같은 대형 동물들을 떠올리시지만 지금이나 과거의 생태계를 보면 등뼈가 없는 동물, 즉 무척추 동물이라는 것들이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만큼 무척추 동물이 지구 생명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뜻인데요. 모든 무척추 동물의 조상은 비슷한 시기, 아주 오래전에 나타났지만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와 멸종, 번성과 쇠퇴의 역사가 각 집안마다 달랐다는 것을 전시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캄브리아기 동물군이라는 것은 고생대 초기에 번성했던 집단으로서 삼엽충이 대표적인 그 집단이고요. 예. 고생대 동물군이라고 하면 고생대 중반, 후반에 번성했는데 그 좀 어려운 생소하겠지만 극피동물이라고 하는 바다나리, 그리고 조개 이런 와 비슷하게 생긴 완족동물, 그런 것들이 주요 화석입니다. 예. 마지막 현대동물군에서는 지금의 바다와 같이 조개, 소라, 갑각류, 성게 이런 동물들이 주인공이죠. 예. 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화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석들도 같이 전시해서 약 한 100점 정도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수억만 년 전에 무척지 동물의 생태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까지 박물관에 방문하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약 100점의 화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개하고 싶은 화석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100점 다 중요하지만 네. 아무래도 지질박물관이니까 일반 국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보기 힘든 화석들이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약 5억 1,000만 년 전의 삼엽충 화석을 전시했는데요. 보존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꾸미지 않은 그대로 연구용 표본 그대로 전시를 했고요. 예. 다음은 고배류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고배류요. 예, 지금 바다에서는 산호초, 열대 바다의 산호초 아시죠? 네. 산호초가 중요한 생태계에서 역할을 한다면 그런 산호가 등장하기도 훨씬 전인 약 5억 2천만 년 전의 바다에는 네. 고배류가 생물초를 이루어서 산호초처럼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 그대로는 아주 오래된 컵, 오래된 잔처럼 생긴 동물을 뜻하거든요. 캠브리아기 초기의 화석, 표준 화석이고요. 그리고 또 조개가 번성하기 시작했던 중생대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개와 다른 특별한 조개들이 모여서 커다란 산호초처럼 자랐어요. 네. 백악기 말에 멸종한 루디스트라고 하는 조개가 특별한데요. 예. 이게 좀 길쭉길쭉하게 생겨서 조개인지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소개해드린 무척추 동물들은 멸종해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네. 지구 역사의 한 장면을 가득 채웠던 동물의 흔적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 과학 책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화석들을 직접 볼 수 있다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여주신 이런 화석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 화석과 관련된 우리 지질박물관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일단 2014년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는데요. 몽골에서 발견된 백악기 공룡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의 미스터리를 푼 연구 결과입니다. 예. 이 공룡은 원래 1960년대에 처음 발굴되었을 때 아주 발톱이 긴 앞발이 발견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시무시한 손이라는 뜻의 학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대한 육식 공룡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거든요. 팔분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저희 연구진이 수년 동안 몽골을 조사해서 신체 다른 부분의 골격을 찾고 또 도굴됐던 머리 화석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공룡의 정체는 의외로 초식 공룡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팔은 어떻게 썼겠느냐. 예, 어떻게 썼나요? 이거는 물가에 이렇게 자라난 풀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육식 공룡을 위협하는데 썼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골격을 3차원으로 복원을 해서 지질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사실 좋아했는데 네. 그 이구아노돈이라고 있잖아요. 네. 발톱이 발견됐을 때 이게 처음에는 코에 있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지 발톱이었더라. 이렇게 오해가 풀리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거의 50년 만에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오해가 풀린 건데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남 하동에서 발견된 백악기 도마뱀 발자국 화석입니다. 예. 그 도마뱀 발자국 화석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자국이었거든요. 일반적인 도마뱀 모습을 떠올리시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배를 깔고 네. 모습이잖아요. 물론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두 발로 뛰기도 하지만요. 예. 근데 이 하동의 발자국 화석을 분석을 해봤더니 꼬리를 빼고 나서 몸의 길이가 한 7cm 정도 됐던 도마뱀이 뒷 두 발로만 성큼성큼 뛰어간 흔적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는 도마뱀들이 두 발로 뛰는 행동은 도마뱀들이 진화했던 초기에 이미 획득했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예. 네. 사실 우리나라가 화석이 좀 많이 발견되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학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큰 화석들인데요. 예. 저는 좀 조그만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네. 마지막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저의 연구인데요. 이렇게 화석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지만 일단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층이 쌓이던 시대와 그 생물들이 살았던 그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층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화석이 거의 잘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근데 지층이 거의 변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태백이라던가 영월 지역에서는 고생대 화석이 많이 산출돼 삼엽충 같은 많이 산출돼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충청북도 제천의 청풍 지역
지역에서는 지층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화석이 발견되지도 않고 잘 모르고 또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 지층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자세히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 아주 작고 부서진 조각이긴 하지만 의외로 많은 화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그 화석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된 적이 없는 특별한 화석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화석들을 앞으로 더 찾고 연구를 깊이 진행하면 과거에 한반도를 이루던 땅에 어떤 다른 생물들이 살았었고 네. 우리가 모르던 그들이 만들었던 생태계는 어땠었는지 또 이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근본적인 질문 들어볼게요. 이런 화석 연구가요. 네.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좀 너무 순수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라진 생물의 흔적을 탐구한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예. 네. 화석은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 교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어떤 하는데요. 교훈이요? 단적인 예로 아까 삼엽충만 보더라도 2번의 대멸종을 견디고 번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 종족의 그 풍부한 다양성이라는 게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다양성을 너무 잃어가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사회나 자연에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한 민족이나 인류가 어떻게 되게 될지 네. 되돌아보는 계기도 주고요. 또 오랫동안 화석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은 지구 생명 역사상 대멸종 사건이 5번 있었다고 말해주는데요. 네.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대멸종은 사실 수만 년이나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난 거거든요. 지구 역사로 보면 굉장히 짧지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네. 그 긴 시간 동안에 축적된 생태계와 지구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대멸종이 초래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6번째 대멸종 시기라고 할 만큼 많은 생물이 멸종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십 종, 1년에 몇백 종씩. 결국 우리의 나와 또는 우리 이웃과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거대한 지구라는 공간과 수억 년이라는 시간 규모에서 생각하는 계기를 주죠. 네. 자, 이런 연구 자료를 보다 보면 그 인간 스스로가 좀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지질 과학을 대중화하는 박물관장의 입장에서 이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화석과 돌을 연구하고 전시해서 그 교육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하고 친해지게 하고 싶어요. 사실 화석도 돌이거든요. 예. 돌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다양한 지각 변동을 겪어온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 면적에 비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돌이 종류가 아주 많아요. 네. 그 지질 다양성이 매우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은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지질학을 소재로 한 관광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돌과 친해지면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적으로는 특이한 돌이나 화석을 찾아서 전문가와 함께 연구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행이나 등산길이 특별해질 수 있겠죠. 네. 그 돌이 늘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풍요로워질 겁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돌과 친해질 수 있도록 지질 과학과 관련된 놀이터도 만들고 네.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전시도 기획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책도 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계획들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화석 연구는 이 땅의 미래를 그려보는 일과도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승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기술의 효율을 2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키스트 공동연구팀은 수소 생산에 쓰이는 기존의 값비싼 이리듐 촉매에 3차원 프리팅 기술을 적용한 결과 값싸고 효율적인 촉매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귀금속을 덜 쓰면서도 촉매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과학관은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과학자료 60점을 기증한 윤정웅 전 선화사진관 대표 등 6명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발효과학 특별전 개최를 이끈 김종애 리쿼리움 술박물관장 등 10명에게 국립중앙과학관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40명을 조사한 결과 중증 환자는 발병 초기 특이한 면역 반응을 통해 신종 T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T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돕는데 중증 환자에게 생긴 신종 T세포는 오히려 B세포를 죽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병에 걸린 가축이 많아질수록 지구온난화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이 기생충이나 세균, 박테리아 등에 감염되면 메탄가스 배출이 늘어 지구온난화가 앞당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생충에 감염된 동물은 일반 동물보다 메탄가스를 33% 더 배출하고 세균에 감염된 젖소는 일반 젖소보다 메탄가스를 8% 많이 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앞둔 방역당국의 고민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풍놀이, 인파 등으로 이동량이 늘고 사람들끼리의 접촉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야외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